자, 이제 이 6명의 사람들도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에드워드 3세의 부인이 마치 아기를 임신했다는 진단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부인이 이제 에드워드 국왕한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제 사람들 살려줍시다. 에드워드 국왕도 그렇지 않아도 이 훌륭한 사람들한테 감명을 받아서 뭔가 마음이 움직였는데 또 아들, 애까지 생겼다 보니까 마음이 풀어진 거죠. 다 살려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위 프랑스 역사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감동스럽습니까? 자,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4개까지입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역사는 정확한 기록은 이렇게 나옵니다. 프랑스 칼레시를 에드워드 3세 국왕이 정복했다. 6명의 사람들이 밧줄을 보고 에드워드 국왕한테 나섰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 사실은 당시의 전쟁들은 다 이런 형태를 취해서 어느 이제 그 나라가 어느 지역을 정복하게 되면 이런 형태를 취해서 항복 의식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장 프로스타라는 당시에 연대기 작가가 있었어요. 저 같은 이 작가죠. 이 사람이 방금 제가 해드린 이야기를 스사시처럼 자기 연대기에 쓴 겁니다. 근데 별로 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누가 보느냐면 오기스트 로댕이 있게 된 겁니다. 로댕은 19세기 말에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이미 그렇던데 굉장히 위대한 조각가죠. 로댕이 그 연대기를 읽고 이 칼레 시민이라는 조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칼레 시민이 뭐야? 칼레 시민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돼서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확장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죠. 이 칼레시 조각은 제가 한때 여행사를 오래 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이 조각도 구경하고 있는데요. 칼레시에도 있지만 영국 런던에도 이 조각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프랑스 시민들을 갖다 살려준 게 뭔가 이렇게 시쳇말로 가오가 쓰는 거죠. 그죠?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누가 만들어줬냐고? 인마다 우리야. 그죠? 그래서 똑같은 걸 만들었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로댕의 이 작품을 보고 이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굉장히 비탄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에 누가 이게 큰 소리로 이해했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렇게 열심히 호응하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박수 한번 쳐봐요. 예. 그런데, 로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냥 그 영웅의 이상을 그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때 그 선택 속에서도 삶의 예정을 가지는, 예측을 가지는 그 순수한 사람을 표현하고 싶다. 그리고 이 칼레시의 이 조각상을 그대로 남겨둬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저는 이 경주처부자를 하면서 경주처부자가 할 수 있는, 경주처부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스토리텔링은 어떤 걸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어요. 자, 우리가 경주처부자 때 가보신 분들은 이제 다들 이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주처부자 때에 그 사랑채에 가면 육훈이라는 이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죠? 육군 어떤 게 있습니까? 아는 사람? 육군이 어떤 게 있을까요? 흉년에 땀 사지 마라. 또 6가지입니다. 과객은 구하게 대접하라 나왔어요. 또
만석 이상 거두면 오! 역시 우리 문화고등학교 후배들 똑똑합니다. 만석 이상 재산을 모으지 마라. 그건 사회에 관한하라는 뜻입니다. 또 백리 이내에 사방백리라고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또 여자하고 관련된 게 있는데 여자하고 며느리 6분은 이제 집안을 다스리는 가운데요.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과객을 후익에 대접하라. 만석이산 다 나왔습니다. 흉년에 땅 사지 마라 나왔습니다. 그죠? 과거는 부대 진사 이상 그 것을 하지 마라. 자, 그러면 며느리 들어오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게 하라 입니다. 다들 봤죠? 보고 나니까 아 맞다 싶죠, 그죠? 어떤 게 제일 쉬운 거고 어떤 게 제일 어려운 거 같이 보입니까? 네? 흉년에 땅 사지 마라. 그렇죠. 어려운 일입니다. 흉년에 되면 땅값이 막 떨어집니다. 요즘보다 옛날엔 늘어졌죠. 왜? 흉년이 되면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죠? 막 12월, 1월만 넘어가도 이제 사람들이 춘분기라고 하는 거죠. 춘분기고 뭐 12월, 1월만 가도 먹을 살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땅 팔아서 살을 사는 겁니다. 그걸 장미살 그러고 또 이자를 높게 해서 땅을 살을 사게 돼요. 그리고 그 땅 못 갚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흉년 되면 부자들은 땅을 막 용토를 사들여가지고 부를 더 축축하게 됩니다. 근데 초보자 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제가 보니까 과거는 보되 진사 이상 벼슬 하지 마라. 이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양반에 적용하는 자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대 동안 벼슬 하지 못하면 양반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3대 이상 벼슬을 못 내면 장반이라고 해서 찌끄러기 양반이라고 해요. 찌끄러기 양반. 근데 경주 최고자 댁에서는 어쨌든 간에 진사 정도는 해야 된다. 진사는 벼슬이 아닙니다. 이 소가에 급제하면 승경관 유생 자격을 주는데 그 승경관 유생을 진사라고도 하고 시대별로 또는 뭐 같이 쓰기도 한데 성원이라고도 합니다. 뭐 시험 과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 시대에 굳이 벼슬 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진사까지만 해라. 뭐 이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집안을 다스리는 육군이고요. 유견은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자 유견은 이런 겁니다. 뭐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초보자 댁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건 초보자 정신이 아니고 명나라 때 최선이라는 양명학자인데 그 분이 만든 거예요. 뭐 감옥에 가 있는 친구가 시대에 빠질까 싶어서 이 유견을 갖다 써서 편지로 보내면서 마음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초보자 책을 4년 동안 썼는데 그래서 온갖 자료를 다 찾았겠죠, 그죠? 온갖 일화를 다 찾았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최고자가 가치 있는 것은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파격적인, 정말 파격적인 아닙니까? 확 깨는 거죠. 파격적인 상생정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본론 중반으로 들어가는데 최고자의 상생정신, 파격적인 상생정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죠, 같이. 제가 경주 최고자 책을 쓰겠다고 생각한 4년 전에, 이제 4년쯤 더 됐습니다. 4년 반 됐죠. 책 나온 게 지난 4월이니까. 제가 경주 최고자 책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마다 다 반대했어요. 몇 번 됐을까요? 최고자 책 세고 셌다. 천지백갈이다. 경주말 한번 해봅시다. 천지백갈이 나왔습니다. 억수로 많다. 니가 하면 망한다. 말로 그거 하노? 그래 되죠.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가보니까 한 20종 남아있습니다. 지금 경주 최고자 정신이. 20종의 책을 쭉 보고 나는데 다시 계시면서요. 반드시 써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방금 앞에 나온 6훈, 6연 대부분의 최고자 책들이 이 정도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조금 달리 써놨다 그러면 애들을 위한 해설 또는 사진이 조금 더 들어가 있고 이 정도예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죠? 최진입장군대부터 12대, 최국선공부터 10대, 그러면 300년부터 시작해서 400년대는 이렇게 유서 깊은 집안에 과연 6훈하고 6연밖에 뺐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죠? 더구나 저 사실은 어려운 6훈을 계속 대를 물려가면서 전승해온 집안인데, 그래서 이 집안에 반드시 새로운 무언가가 있을 것이고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책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책을 쓰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저희 1번이 경주 최고, 여기 이제 교촌 한옥마을입니다. 지금 이렇게 조성되어 있죠. 1번이 경주 최고자댁인데 5번이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이에요. 1970년도에 이 경주 최고자댁에 사랑채가 볼라당 물 타는데 사랑채, 큰 사랑채, 작은 사랑채 다 물 탑니다. 지금은 이제 큰 사랑채가 복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요 5번 집 요 담장에서 그때 제가 몇 살이냐면 7살 때입니다. 담장에 올라가서 불타는 최고자댁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와가 불 붙으면요 이게 팡팡 튀어요. 팡팡 소리가 납니다. 우리 형제들이 지붕에 담장에 올라가 있으니까 어른들이 그러다가 기와에 맞아가지고 머리 깨진다고 난리가 났을 정도예요. 저는 경주 최고자 책을 쓰게 된 것이 제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이 사진들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건데요. 경주 최고자 집 소설 때문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경주 최고자가 이제 집구경부터 먼저 해볼까요? 여기 이제 사랑채고, 사랑채 정면에서 본 거고, 요거 이제 안채입니다. 안채. 요거는 경주 최고자 댁 창고예요. 이게 800석짜리 창고입니다. 800석이면 쌀가마니로 1600가마니가 들어간다는 창고예요. 원래는 이제 99가 아니라 99가 그러죠. 이제 99가. 근데 뭐 제가 이제 정확하게 취재한 바로는 91칸까지 있습니다. 99칸까지 가지 않았고.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좀 큰 집들은 대부분 99칸이 있고, 지금 이제 뭐 규모가 다 줄어버렸지만 어쨌든 안채, 사랑채, 행랑채, 창고 이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주 최고자 원래는 지금 위치하고 있는 교촌이 아니고 저 내란면 이졸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 최진립 장군, 그다음에 그 최동양, 또 최국선, 최의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한 150년 정도는 그 내란면에 살고 있는데 최은경이라는 분부터 시작해서 경주 교촌도 이사를 준비를 슬슬 하기 시작해서 그 아들이 최기영동 때에 경주로 교촌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경주로 이사를 오려고 딱 보니까 이게 무슨 건물이냐면 지금 경주 최고자 댁 옆에 있는 향교예요. 향교의 유림이라고 그러죠. 유학 선배들이 대거에 일어나서 경주 최고자 여기 못 온다. 근데 경주 최고자 아니죠. 뭐 이조 최고자 그러겠죠. 이조 최고자 여기 못 온다. 여기에서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최고자 최경봉이 가서 도대체 왜 못 오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유교 성년을 모신 성전이 여기 있는데, 니들 부잣집에서 와가지고 있으면 오물도 많이 나올 것이고 시끄럽기도 할 것이고 둥그런 게 많을 거다. 오지 마라. 그래서 이제
거부당하고 데모당하고 이랬겠죠. 그 이제 최경봉이 묘수를 냅니다. 그래서 유령들한테 4가지 조건을 딱 내걸어요. 어떤 조건이냐? 일단 향교를 다시 정비를 해줍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억불숭유라고 하죠. 그죠? 이게 이제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권장한다는데 실제로 단 한 번도 억불을 했을지 몰라도 숭유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유교를 갖다가 정리한다는 건 건국 이념이라든가 통치 이념으로서 작용했지, 실제로 이 불교를 그렇게 억압한 흔적이 특히 경주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전후, 그러니까 전후라고 하는 것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때를 이야기합니다. 경주에 많은 그 불교 사원들이 적금이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금국사 같은 거죠. 기림사 같은 거. 근데 이런 그 큰 제들을 그 숙종, 영조 이런 왕들이 다 보호를 해줘요. 그런데 향교는 그때 그 시대 최경봉이 올 때까지도 제대로 보수를 못해가지고 담장이 무너지고 지붕이 무너지고 담장이 허물어지고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이걸 최고자집에서 이사 오면서 다 정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사마소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교촌 제매정지라고 있는데요. 교촌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하면 사마소라고 있는데 원래는 그 반원성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 사마소가 양반들이 모여서 이제 뭐 자기들 나름대로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씨도 얹고 이런 데예요. 놀기도 하고. 사마소를 또 정비해 준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요 병첩원이라는 건물을 한 개 지어져요. 그리고 또 이런 조건을 냅니다. 향교가 높은 건물이니까 우리 집을 향교보다 낮게 짓겠다. 그래서 이조에서 집은 굉장히 높은데 이걸 기둥을 한 자씩 딱 깎아요. 집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뜯어가지고 다시 지은 겁니다. 근데 기둥을 다 한 자씩 깎아서 얼마나 고된 힘이 들겠습니까? 그죠? 둥그렇고. 그리고 또 향교 바로 옆에 경주첩부자도 있는데 이 집터를 석자 90cm 정도를 깎아냅니다. 흙을 파내는 거죠. 그러니까 유림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게 유교 성년을 이 정도 대우해주는구나. 좋다. 와라. 그럼 더군다나 자기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준다니까. 기고해서 이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최고자집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해보십시오. 이게 그 소설 때문이 다른 양반 대가 집들은 보면 소설 때문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최고자 때는 굉장히 나치막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정겹다고 할 정도로 위험이 안 보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최경봉이 꼼수를 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성년한테 대고 꼼수라고 하면 이제 불경스러운 얘기지만 사실은 이제 꼼수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고자집 뒤에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리에 가면, 교촌에 가면 최고자댁만 보지 말고 사실은 그 동네가 전부 다 최고자집 권속들이 권속 알죠? 권속. 최고자집 일가부치들이 다 살던 집이에요. 그 기와집들이. 그리고 최고자집 후원에도 한번 가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가면 굉장히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기 최고자집이고요. 여기가 다 후원이에요, 후원. 여기가 13번이 이게 계림이죠. 그죠? 이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심어졌냐면 이 정주 최고자집은 보십시오. 옛날에 이제 명당이라고 하면 여러분 명당 들어봤습니까? 명당? 명당에 제일 중요한 요건이 이 배산 임수예요. 산을 등지고 있고 물이 앞으로 흐르는 겁니다. 근데 경주 최고자집은 남천이 흘러요. 물이 돼 있죠. 근데 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비림이라고 했죠. 보비림. 이 기운을 북돋기 위해서 산을 만든 겁니다. 근데 아까 어떻게 했죠? 최고자 털을 세 자씩 깎았죠. 그죠? 그 흙이 이 뒤에 쌓인 겁니다. 산이 된 거죠. 여기에 조림 사업을 한 겁니다. 아주 어떤 나무를 심냐면 느티나무, 회화나무, 아주 우거지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치 최고자 집 뒤로 산이 하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최고자가 일거양득 한 돌아나듯해서 참새 2마리 잡은 그 격이 됐죠. 향교한테도 잘 보이고 유림들한테도 잘 보이고 이렇게 실속도 챙기고 최고자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박기가 뭔지 아십니까? 알박기. 이 알박기가 뭐냐면 아파트 건설할 때 내가 미리 집을 사놓는 거예요. 아니면 집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건설하기 위해서 막 허물을 했는데 나는 못 나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건설사에서 와서 제발 그 집 팔아라. 내가 비싸게 쳐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알박기라는데 최고자 댁에서 알박기를 했더라고요. 와, 우리 육군을 이야기하는 최고자가 알박기를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알박기를 진짜 했어요. 여기 이제 남천 앞에 제일 잘 보이는 수연당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요 뒷집이 지금 뭐 조그만 탑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그 최고자 댁에서 그 객사로 썼던 집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집이 최고자 댁에서 수당으로 쓰던 집이에요. 근데 작년에 이 집 공사를 크게 했는데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공사를 크게 하게 됐는데 여기 기둥에서 상량문,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을 지을 때 만들었던 문서가 나온 거예요. 그게 무려 350년 전에 지어진 걸로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350년 전이면 최기영공이 이사 오기 전보다 훨씬 윗대인, 5대 윗대인 최국선 공대, 부자군 첫 대죠. 최국선 공대 이 집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그 전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치밀한 집안입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서당을 지어서 동네 국민들은, 동네 사람들한테 인심을 사고 또 향교에 온갖 배려를 하고 집을 기둥을 낮추고 틀을 깎고 이러면서 이사를 왔다는 겁니다. 요즘 그 대기업 건설사들이 막 아무데나 그 정부하고 또는 지자체하고 짱을 해서 아무데나 집을 짓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경주 고도보존에 회원님 실무이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경주 고도보존에서 좀 앞에 불국사 앞에 두산리버라는 아파트 있죠. 혹시 여기 사는 학생이 있는지 몰라도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된 어떤 내용도 없이 고도, 그것도 불국사 앞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찰 앞에 15층 이상 아파트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경관들이 갑자기 엉망이 돼버렸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옛날에는 불국사 앞에 뭐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불국사에 지어버리고 두산리버 앞에 뭐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최고자 정신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던 사람들이 만약 건설을 했다 그러면 그런 무모한 짓, 그런 잘못된 짓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분은 마지막 경주 최고자 문파 최준 선생님이십니다.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최준 선생은 12대 동안 내려오던 집안의 모든 재산을 깡그리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독립운동에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가 안 됐어요. 부자에서 끝났어요. 근데 마침 독립이 되면서 소위
지금 같으면 이제 은행이죠. 이 조선시장은행에 저당 잡혀 나왔던 재산들이 일제가 물러가면서 이게 회수가 되는 거예요. 뜻밖에도. 그래서 그전만큼 부자는 아니지만 그 반 정도 되는 부자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도 굉장한 거죠. 근데 그 재산을 다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영남대학 이번 그 수능 끝나고 영남대학 가시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영남대학 전신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 대구대학이고 하나는 정부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뒤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게 억지로 강제 합병돼가지고 영남대가 되는데요. 이 영남대의 진심인 대구대학을 만드는데 모든 재산을 다 바치게 됩니다. 얼마만큼 철저하게 재산을 바치냐면 살던 집, 선산, 이게 이 조선시대 관념으로 선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바꿔 적는 거거든요. 근데 사는 집까지, 선산까지 모든 토지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집안에 있는 그 임야는 말할 것도 없고 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부를 청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는 언젠가는 소멸된다. 그러나 이렇게 학조를 세워두면 학조가 존재하는 동안은 이 부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 경주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경주 청산댁에, 그죠? 이분이 아까 제가 이제 경주청산댁에 불이 났다고 했는데 1970년대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 해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아이고 문파 선생 돌아가시니까 최고단집이 이제 숨돌이 쳐나가는구나 이런 안타까움에 울던 그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이건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입니다. 지금은 교리 변장집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집에서 이 일본에 불나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죠. 최부자는 요즘 이야기하면 재벌입니다. 그죠? 이 만석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났습니다. 그죠? 그럼 제가 또 환산을 해보니까 그 만석이면 1년에 요새 돈으로 한 100억 정도, 100억에서 한 150억 정도 되는 수익을 올리는 집안이에요. 근데 지금은 100억, 150억이 별거 아니지만 조선시대 이 사리 위주인 경제생활이 유지된 이때는 이 만석이라고 하는 재산은 말할 수 없어 상상도 못할 큰 재산입니다. 그게 이제 요즘 재벌이죠. 근데 이 재벌이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이렇게 오른 게 11월달입니다. 11월달. 올해 11월달. 이게 보면 해석이 그렇죠. 이 집안에서 다 해먹는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갑질도 곧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세시대 영주처럼 부하 직원이나 하도급 직원에게 권력을 남용한 행위. 뭐로 보입니까? 잘못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갑자기 최고자집 이야기하다가 이게 뭐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게 오늘 강연 자료를 만든다고 일요일날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니까 우리 각 씨가 우리 집 그 아내가 당신 몇 억이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좀 닮았습니까? 와우. 예. 누가 닮았다 그랬어. 근데 이 모습이 뭐냐면 남극이 한참 추울 때는 한 영하 60도에서 80도까지 내려간답니다. 이렇게 되면 펭귄들이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서로 몸을 딱 밀착시켜가지고 그 틀과 틀 사이에 이 머리를 확 잡아고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어 죽습니다. 그죠?
재밌는 것은 손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온도가 영하 한 60도 되는 거예요. 가운데는 몇 도쯤 될 것 같습니까? 60. 영상 30도까지 올라갑니다. 뭐 이건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아니고 이 남극의 눈물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강연 때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놈들이 이렇게 대형을 딱 고정시키고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뭐냐 그러면 이놈들이 조금씩 자리를 내주는 겁니다. 내가 제일 밖에 있었으면 한 5분 후에는 이놈이 한 줄 앞으로 간 거예요. 그 한 줄 앞에 있던 놈들, 가운데 있는 놈들은 서서히 조금씩 뒤로 밀려나온 겁니다. 뭐냐 그러면 서로 온도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평균이 가운데서 꼼짝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밖에서부터 멀리 있는 바깥에 있는 놈들부터 하나씩 죽어갈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가운데 있는 놈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정글입니다. 밀림입니다. 밀림. 큰 나무들은 태양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 나무 밑에 정글은 굉장히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죠. 그죠? 나무 밑에 있는 관엽들이 어떤 짓을 해야 하냐면 이렇게 스스로 구멍을 숭숭 내는 거예요. 왜 구멍을 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정말 눈꽃만큼 떨어지는 빛을 받아내기 위해서 잎이 있는데 나만 빛을 받으면 내 밑에 놈들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구멍을 이렇게 빵빵 뚫어줍니다. 이 빛이 밑으로 내려가서 생물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일 위에 놈이 이거 나만 받고 살래 이러고 닫아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밑으로 다 말라버리겠죠. 그죠? 사람